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공모전 프로덕션 연구의 두 번째 2주째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영상의 광학적 기술적 요소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이 수업 같이 3시간짜리 수업인 경우에는 25분짜리 동영상 2개로 이제 수업을 대신하게 되고요. 또 제가 추천하는 또 25분 정도 해당하는 온라인으로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도록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강의 마지막쯤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딱딱 맞을지 모르겠어요. 25분짜리 2개를 나눠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25분, 30분쯤에는 마무리를 짓고 또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해서 다 2개 다 합치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도록 마치게 하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영상의 기술적, 광학적 뭐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할 얘기가 바로 모방과 재현의 욕망이에요. 여기 앙드레 바장의 미이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류는, 즉 인간들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현재 이르기까지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어떤 객관적 실제로 모사하고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이라 컴플렉스죠. 그게 뭐죠? 고대 이집트 시대에 왕들이 죽으면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고 믿었기 때문인지 그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해서 그대로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또 데드 마스크라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있는 그대로 모양을 떠서 남겨놓고, 즉 몸이 죽어도 그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게 했잖아요. 이거를 앙드레 바쟁 미라 컴플렉스로 했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바로 인류는 죽음의 공포, 즉 자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보존의 욕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이미지가 남아있으면 나는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욕망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거를 실현시켜 준 것 중에 하나가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야말로 필름으로 현실 또는 인간을 담아낸다는 게 마치 데드마스크처럼 현실을 인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서 영원한 이미지로 보존시켜 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이 영화가 하는 역할이 완전한 영화의 신화, 즉 인간이 영원히 갖고 있는 욕망인 이 미이라 컴플렉스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왜 영화가 끊임없이 인기가 있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옆에 남아있을까? 라는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방과 재현의 욕망, 방금 앙드레 바장이 미이라 컴플렉스라고 말한 거, 그거를 읽어볼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알타미라와 라스코라는 지역에 남아있는 동굴 벽화죠. 이거는 바로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 벽화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사람들이 모여있고 누군가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천장에 벽화가 막 그려져 있죠. 여기 주술자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시인들이 구석기 시대에 주로 수렵 생활을 했죠. 아직 농사를 짓기 전이었어요. 동물 주로 잡아서 먹고 뭐 열매 따서 먹고 이럴 때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주로 동굴에 모여 살았는데, 그 동굴을 보면 영락없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접하거나 사냥을 했던 뭐 물소, 이런 식의 동물 그림이, 술록이나 이런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 가끔 사람 그림도 있지만. 그래서 왜 이 그림들을 그렸을까?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재현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주술적으로 하는 거는, 고대 원시인들은 아마도 자, 이렇게 어떤 동물 그림을 그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이 대상을 내가 곧 소유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림을, 그러면 동물 그림 많이 그려놓으면 내가 앞으로 동물을 많이 사냥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산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4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류 역사를 크게 봤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즉 1425년에 원근법이 발명되기 전까지를 그냥 고대 미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루어진 미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의 특징은 바로 뭘까요? 원근법 발명 이전이잖아. 원근법이라는 게 없어요. 원근법이 뭐예요? 가까운 데 건 커 보이고 먼 데 건 작아 보이고,
라는 식의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본 것에 가깝게 그리는 객관적인 재현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럼 먼 것도 크게 보이고 거리감도 없고. 이건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주로 어떤 신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런 관점이 우세했대요. 그래서 신은 되게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잖아요. 인간하고 다르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못 보고 멀어질수록 희미해 보이거나 작아 보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근법 같은 거 전혀 없고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런 시각이 우세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대 미술, 우리 뒤에 볼 거예요. 특징, 이집트 미술의 특징으로 볼 거고, 대표적으로. 자, 르네상스 때 드디어 원근법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 의미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고요. 그때 이후로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과학혁명계 원근법 시대, 즉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까지가 한 300년 정도를 하나의 원근법 시대로 잡는다면 18세기 중엽 이후 하나의 큰 전환이 일어나요. 뭘까요? 사진술의 등장이에요. 사진은 이제 원근법까지는 어떻든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거였어요. 사진술은 뭐예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의 힘을 빌려서 객관 세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거죠. 거기에서 큰 질적 도약을 이루는 거거든요. 즉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근대기, 즉 사진이 등장하는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그 이후에는 바로 20세기 후반에서 지금까지 전자기술, 컴퓨터, 디지털 이미지 기술 이런 거, 또는 심지어 최근에 VR, AR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객관 세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진보, 발전을 이루게 돼요. 탈근대적 시대. 이 핵심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이집트에 있는 왕의 무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벽화죠. 이 특징이 뭐냐면 평면성이에요. 인물들이 그려져 있지만 입체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얼굴은 옆으로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죠. 일단 중요한 특징, 평면적이다. 입체성이 없다. 3차원성이 없다는 거죠. 원근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앞면과 옆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선원근법, 아까 말한 르네상스기에 등장한 이거는 훨씬 더 발전되고 객관적인 거였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르네상스 시기에 휴머니즘과 과학주의 때문이에요. 휴머니즘은 바로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의 예술은 신의 관점으로 바라본 세상을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마치 신의 위치에 놓인 것처럼 스스로 가정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때는 철저하게 휴머니즘 중심이었거든요.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가깝게 세상을 그리는 거죠. 그게 바로 원근법이고, 과학주의는 또 르네상스 시대는 모든 사람이 거의 과학자이다시피 과학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누구나 과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합리적이고, 원근법이야말로 시각적 재현에 있어서 어떤 수학적 원리, 균등하게 멀리 갈수록 균등하게 작아진다, 균등하게 흐려진다, 이런 아주 객관적 과학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머니즘과 과학주의가 결합함으로써 태어날 수 있었던 어떤 것이고요. 예술에 있어서 아까 말한 신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세간이 전환되면서 그 시각성,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을 그린다라는 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말했듯이 아직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그리긴 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그리는 한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에 가깝게 객관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죠.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객관 세계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최대한 충실하게 모사하고자 하는 근대적 노력의 한 성과물이었다. 그리고 시각적 복제의 역사에서, 긴 역사에서 보자면 르네상스 시기의 원근법은 첫 번째 혁명이었다.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로는 설명했지만 원근법의 원리를 좀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볼 게 이거예요. 핵심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원들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여기 선은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떤 소실점을 만나고 있고, 그죠? 잘 안 보이네요.
이쪽 화면이. 이런. 다시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잘려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가운데 있네. 자, 원근법의 원리. 이게 1.2인데요. 자, 어때요? 지금 모든 선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죠. 즉, 어떤 곳을 향해서 이 선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많은 선들이. 이 한 곳에 모인다. 이게 1.2시도예요. 한 점으로 시각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그린 그림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자, 나무들과 길이 한 점을 향해 모이고 있죠. 2.2시도. 소시점이 양옆으로 두 개가 생긴다. 자, 어떤 건물을 한 지점에서 양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시선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죠. 내 눈이 두 개인데 동시에 양쪽을 보는 것 같은, 쉽지 않지만 근데 보일 수는 있죠. 이렇게 두 지점으로 우리 시선이 가고 있다. 3.2시도. 자, 위에 두 개, 아래 한 개. 마치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또는 비행기를 띄워서 위에서 하이 앵글 샷을 찍는 것처럼 했을 때, 자, 위에서 이쪽 두 곳으로 가고 아래로 한쪽으로 가는, 이렇게 3.2시도. 이런 건 이제 주로 도시 설계, 큰 틀에서 어떤 도시를 설계하고 뭐 아파트 짓고 뭐 이럴 때, 이런 조감도라 그러나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큰 건물 설계도 뭐 이런 거 같아.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림에서 많이 그려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근법이죠. 1.2시도 입각한 원근법. 네. 원근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원근법에서 이제 한 단계 또 질적으로 비약한 게 아까 사진의 등장인데, 원근법에서 사진으로 가기 중간에 있던 게 카메라 오브스큐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손으로 그렸지만 사진수를 가능하게 해준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렸던 거예요.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주로 궁전에서 그 궁전 화가들 있잖아요. 왕이나 왕비나 공주들을 그리는데, 이런 평범한 시민인 이 화가가 그 지엄하신, 지체가 높으신 왕이나 왕비, 특히 여자들 같은 왕비나 공주를 초상하려면 오랫동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카메라 오브스큐라를 통해서. 일단 카메라 오브스큐라 원리는, 자, 일단 뜻은 카메라 오브스큐라, 이 어두운 방, 영어로 하면 다크 룸이라는 뜻이고요. 델타 포르타라는 사람이 16세기 중반에 발명했고, 자, 빛이 어두운 실내에 좁은 구멍이 작아야 돼요. 크면 안 돼요. 통과할 때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위의 빛은 아래로 가고 아래의 빛은 위로 가서 바깥의 실제 모습이 뒤집어진 형태로, 거꾸로 된 형태로 어두운 방 안에 상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게 시각장치였고, 바깥의 상을 안에다 보여주고 이제 뒤집어진 채로, 이게 바로 우리 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망막이 있고 이 안에 수정체가 있어요. 작은 유리 구슬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그 좁은 구멍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망막이 있고, 망막이 여기에 보면 한쪽 벽면인 셈이죠. 거기에 바깥의 이미지가 맺히는데 뒤집어진 채로 상이 맺힌대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인식하잖아요. 그거는 또 뒤집어진 대로 맺힌 상을 시지각을 통해서 우리 뇌가 인식할 때 다시 뒤집어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자, 이미지가 뒤집어진 채로 우리 망막에 맺히고 그걸 또 다시 뒤집어서 우리 뇌신경을 통해 전달해서 우리가 똑바로 지각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여기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의 모습, 빛이 이 어두운 방, 카메라 오브스큐라의 작은 구멍을 통과해. 그러면 보세요. 아래에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위로 가고, 위에서 나오는 빛은 아래로 가서 이 어두운 방 안에 거꾸로 상이 맺히죠. 이걸 칼라로 그리면, 자, 아까 말한 또 귀부인, 뭐 왕녀일 수도 있고 공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귀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화가가 안에서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 맺힌 이미지를 보고 이걸 카메라 오브스큐라의 원리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또 하나 그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또 그려준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거치고
카메라 옵스큐라 단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사진술이 등장하게 돼요. 사진술. 그래서 이 사진술은 아까 말한 대로 원근법은 손으로 그리는 한에서 가장 인간이 눈으로 본 곳에 가깝게 재현했다면 사진술은 드디어 기계의 힘을 빌어서 최초로 객관세계의 재현을 한 단계 상승시킨 거죠. 1839년에 니에푸스와 나게르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최초의 카메라인 나게르오타입이라는 걸 발명해요. 그래서 이 원리는 아까 그 카메라 옵스큐랑 똑같죠. 렌즈를 통과한 빛이 그 반대편에 필름에다가 이미지를, 상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라는 광학장치, 빛을 이용한 광학장치와 필름은 그 셀룰로이드 띠에다가 어떤 감광 유제라는, 즉 빛을 받으면 검게 그을러지면서 이미지를 새기는 화학 약품을 바른 셀룰로이드 띠거든요. 그래서 렌즈라는 광학장치와 셀룰로이드 띠에 화학 약품을 바른 이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그 어떤 기술을 보여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본격적으로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영상 매체로서 기계복제의 힘을 들여서 객관세계를 재현해 한 단계 높게 재현하는 그런 성취를 보여줬고, 시각복제의 두 번째 혁명, 첫 번째는 르네상스 때 일어난 원근법의 등장이라면 두 번째는 혁명은 바로 사진술의 등장이죠. 그리고 이 사진술에다 움직임을 더한 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 영화인 거고요. 자, 이게 다게로타입이에요. 최초의 카메라 이렇게 생겼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최초의 카메라 다게로타입으로 사진 찍을 때 요즘처럼 찰칵하고 순간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 찍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몇 시간이. 그래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기 힘드니까 묶어놓고 찍었다는 거죠. 지금 사진을 찍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걸 소재로 이렇게 다게로타입을 고집하면서 20세기 현대인데 옛날 방식에 몇 시간씩 걸리는 사진 찍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집안에서 벌어지는 약간은 미스테리하고 공포스러운 일을 다룬 영화가 음파니의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일본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몇 년 전에 부산영화제 개막이 됐었거든요. 아니, 오픈이 됐었는데 그 영화 그 트레일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Je vous ai appelé hier pour l'entretien. Je suis pas un pro de la photo, ça m'intéresse depuis longtemps. Ils sont où les autres candidats? Donc tu restes le seul. C'est le jeune homme qui s'est présenté pour la place d'assistant. Je crois que je l'ai vu, votre modèle, dans les escaliers. Je peux toujours te dire ça, tu m'écouteras jamais. Beaucoup de gens réclament tes photographies de mode. Ces daguerréotypes ont vraiment été réalisés il y a 170 ans. C'est quoi ça? Un appareil photo. Ça, c'est le système que j'utilise pour immobiliser mon modèle. C'est même ce qui devrait être considéré comme la vraie photographie. Stéphane. Papa, même plus à faire la différence entre les vivants et les morts. Il faut que je vive ma vie, hein. C'est sans espoir. T'inquiète pas, ça va aller, je serai là. Bien que ça arrive un jour, j'ai décidé d'aller vivre à Toulouse. Est-ce que tu te rends compte de ce que tu es en train de faire? Je me sens pas tranquille.
Respirer. L'externité est grâce à la vérité. Tenez. Allez. La vengeance se passe comme tu veux. 네, 지금 음판이의 여인 그 예고편을 봤는데요. 거기에 잠깐 나오죠. 그 남자 주인공의 딸인데 친딸을 항상 모델로 삼아서 이제 옛날 방식의 다게로타입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뒤에 약간 간단한 장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몸을 고정시키잖아요. 오랫동안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진을 둘러싼 어떤 유형이 나타나고 막 공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잠깐 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예요. 르네상스 연금법을 거치고 사진술의 등장을 거쳐서 거기에 움직임을 더한 게. 그래서 영화는 이제 최초로 사진만 해도 정적인 이미지를 담아내잖아요. 영화는 최초로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를 기록한 최초의 매체죠. 그래서 영화가 등장한 이후에 한 50년 지난 다음에 TV도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는 사진술과도 어떤 면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TV와도 어떤 면을 공유하고 있어요. 중간집에 놓여있는 영상 매체인 거죠.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사진술과 같은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종합시키는, 물론 영화는 이미지만 아니라 사운드도 필요하잖아요. 거기 물론 서사,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흔히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또는 기술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집대성한 하나의 성과, 종합적 성과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측면을 나눠본다면 바로 일단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적 움직임, 카메라 렌즈를 빛이 통과해서 일정한 또 속도로 필름이 착착착 움직여가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광학적 운동, 또 이미지를 빛을 통과해서 그 아까 말한 감광 물질을 바른 필름에다 고정시키는 그런 이미지의 화학적 정착, 또 재현된 운동의 스크린 투영, 그 뭐야, 영사기를 또 통해서 빛을 쏴가지고 스크린에다 비춤으로써 뭐예요, 한 명이 아닌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지각할 수 있는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카메라에 의한 광학적 움직임, 이미지의 화학적 정착, 또 재현된 운동의 시각적 투영, 즉 그 영사, 이런 것이 합쳐져서 영화라는 현상이 가능해지고, 즉 우리가 영화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이 시각적 복제의 첫 번째 혁명이었다면 사진술의 등장이 두 번째 혁명이었고요. 드디어 영화의 등장은 시각적 복제의 세 번째 혁명으로 거기에다가 움직임을 더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혁명은 뭐가 될까요? 글쎄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바타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서 3D 영화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지 못하면서 3D는 아닌가 보다. 그럼 현재는 VR인가? 이런 생각을 들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죠. 예. 일단 첫 번째 수업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뒤에 이어서 그 영상의 광학적 기술적 측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